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만 아프냐? 나도 많이 아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제 내용이었지만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세를 갑자기 대폭 낮춥니다. 미국과 중국이 90일 동안 또 무역 관세를 유예를 했죠. 덕분에 간만에 큰 반등을 우리가 맛을 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90일간 상호 부과 중이던 폭탄 관세를 낮추겠다. 미국은 145%를 30%로 낮추고 중국은 125%를 10%로 인하하겠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인 겁니다. 이제 90일, 약 3달 동안 8월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고 계속 추가 협상을 하겠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매우 실질적이었고 상호 존중 속에서 이루어졌다. 공급망 재평과 균형 있는 무역을 함께 추구할 것이다. 누가 보면 무슨 동맹국인 것 같습니다. 반응이 크게 보면 둘 중 하나시겠죠. 휴, 살았다가 있을 테고 아니 이놈의 X들은 죽이네 살리네 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뭐 한다고? 이런 배신감을 아마 느끼시는 분도 당연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철강이다, 의약품이다, 5개, 6개 되게 좀 주요 공급망에서 취약점을 당연히 인정하죠. 그렇게 되면 둘 다 죽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얘기죠. 당연히 완전한 디커플링은 양국 모두 원하지 않는다. 그냥 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둘 다 부딪힐 순 없다. 죽을 순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좀 멋있는 디커플링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균형 있는 무역 회복에 양국이 공동으로 책임을 질 것이다. 예, 재밌는 표현입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의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미국의 무역 적자 확대에 가장 직접적으로 대응한 유일한 국가다. 우리는 이 점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 중국이 우리의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던데 너무 고마운데 믿어지십니까? 90일 유예 이후 관세가 완전히 철회가 될 것이냐 아니냐는 아직은 당연히 미지수입니다. 머리채 잡고 싸울 때는 언제고요? 저는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결코 미국과 중국은 절대로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왜? 죽을 테니까. 누가 어떤 국가의 정상이 자국 산업과 지금 이미 욕을 욕대로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얘기까지 지금 벌써 나오는데 시진핑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내에서 독재를 오래 그쪽에서 하셨기 때문에 결코 양국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였죠. 그랬었죠. 자, 미래는 미지의 영역이죠. 근데 저는 왜 바이 더 딥, 그러니까 정확히는 관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매수 기회는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던 바가 있죠. 당연히 첫 번째 제일 큰 이유는 둘 다 죽음을 선택할 리는 당연히 없는 거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관세가 90일 유예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철회가 완전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30% 10%인데 그걸 이제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2기잖아요. 1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관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0%, 그 다음에 15%, 그 다음 몇 개월 후에 20%, 그 다음에 25%, 그러니까 22%, 이 정도에서 이제 딱 균형점을 이뤘었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트럼프 2기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었는데 웬걸 145%까지 올릴 줄은 아마 누구도 상상을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충격이 컸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상이 틀렸던 거죠. 이거 아니네. 근데 알고 봤더니 선폭탄이었죠. 후유예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좀 심했니? 그러면 우리 조금 좀 대화하는 시간을 좀 한 90일간 가져볼까? 지금 이번에 두 번째죠. 그래 놓고 지금 30% 10%로 낮췄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저는 점진적인 인상이 조금씩 되지 않겠냐라고 이건 개인적인 예측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보면 아시겠죠. 결국에는 트럼프 1기랑 기본 틀은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상을 못했던 더 매운맛이죠.
2번이 더 이제 매운맛이에요. 1기보다 훨씬 더 매운맛이죠. 이걸 예상 못합니다. 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나놓고 보면 지금 약달러 됐잖아요. 금리 인하 뭐 저 6월이 아니면 저 7월이나 8월 뭐 언제쯤 하겠죠. 금리는 이제 예전처럼 제로 금리가 아니고 이제 중금리 정도로 미국이 낮춰줘야 전 세계에서 다 같이 금리나 돈 풀기 이제 찍어냅니다. 이미 찍어냈죠. 유동성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지금 올해와 전쯤 이제 내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규제 완화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은행 규제 완화, 빅테크 규제 완화. 그러면 풀린 돈이요. 더 빠르게 전 세계로 퍼지는 효과가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 더 많이 해주고 국채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시장은 오르지 않겠냐가 제가 올해 말 뭐 내년 뭐 초까지 당연히 이거 이어질 수가 있겠다. 결론은 제 생각이죠. 트럼프는 코인 관련된 공약을 아마 지킬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개미 투자자들은 죽을 겁니다. 대부분. 이게 왜 이런 제가 예측, 뭐 별로 듣기 좋은 예측이 아니잖아요. 왜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전 세계 개미들을 왜 죽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월가에서 전통 금융, 제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되게 쇼킹해요. 이미 20년, 심지어 40년 전부터 이게 지금 짜여진 각본이 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개미들한테 이거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다 뺏어와야 그래야 이걸 기반으로 뭐 이렇게 대출을 하건 파생 상품, ETF, 지수, 인덱스 펀드를 팔건 팔 거 아닙니까? 개미들이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미들이 부자가 되는 세상은 그래서 저들이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시장을 근데 폭등을 어느 순간 시키는 거죠. 꼭지가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없었던 믿음과 장롱 속에 숨겨놨던 큰 돈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요. 그 B2 영클 또 하는 거예요. 왜? 또 망하게 유도를 하는 거죠. 망하는 것은 나의 손가락과 나의 탐욕입니다. 이거 저들 향해서 손가락을 막 이렇게 삿대질 해봤자 돌아오는 건 실은 저는 없다고 봐요. 망해야 우리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망하고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싹 다 쓰러져 줘야 손쉬운 통제가 되는 겁니다. 망해야 뭐 내가 돈 좀 줄까? 너희들 요즘 힘들지. 뭐 로보틱스 나오고 나중에 AI 나오면 실업이 다 실업자 되는 거죠. 중국도 지금 젊은이들의 실업률 통계를 포기해 버렸어요. 지금 안 좋습니다. 뭐 명문대를 나와도 직업 자체가 이제 취직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놔야 뭐가 쉬울까요? 통제가 쉽다. 이게 무슨 얘기냐? 투자도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투자 코인 방송인데 웬만하면 코인 투자하지 맙시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에서 욕을 하시죠. 막 조롱을 하고 너희들 뭐 아직도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이거 10년을 넘게 들었잖아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돈을 버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피냄새가 날 때 정말 들어가셔야 되고요. 환희에 남들 다 이제 이렇게 차 있을 때 환희에 가득 차 있을 때 팔고 떠나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인내가 실력입니다. 남 탓 금지, 불평 금지, 한방 비투 금지. 얼마나 재미없는 게 실은 투자입니까? 근데 그렇게 재미없는 것을 꾸준히 하셔야 아마 결과가 좋아지리라 봅니다. 코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JP모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을 들고 있답니다. 2.4조 원. 비트코인은 사기다. 2017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말이 아니라 뭘 본다? 행동을 보셔야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메타플래넷,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죠. 1241개 비트를 추가합니다. 지금 현재 6796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장사가 또 하나 나타나서 비트코인을 지금 기존에 거의 한 4, 5배 이상 비트를 더 살 것이다. 지금 이거 안건을 올려서 승인이 됐습니다. 일본의 상장 기업인데 지금 블랙락의 그 IBIT 비트코인 ETF를 엄청나게 사놨죠. 이름이 예술이에요. 일본 상장사의 지금 이름이 뭡니까? 비트홀딩스입니다. 비트코인을 홀딩하겠다. 지금 느껴지십니까? 블랙락이 밀어주고 저기 뭐 마이클 세일러, 저기 뭐 신시아 루미스, 트럼프 형님 뭐 그냥 밀어주고 끌어주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비트만 가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부터 뭐 이더리움, 솔라나, XRP, 카르다노, 아발란체, 알고랜드, 헤데라, 저 뭐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코인, 땡땡코인 다 날아갑니다. 알트만 가는 게 아니고 지수 ETF, 선물 옵션, 레버리지, 곧보스, 우리들은 무슨 상품인지도 모르는 파생 상품이 뭡니까? 확정이네요. 가면 갈수록 하지만 저는 알트코인에서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전 진행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2017년 같이 그냥 아무 코인 잡코인이란 뭐 50배, 100배 그런 시즌은 저는 이제는 뭐 끝났다라고 봅니다. 철저히 그들이 선택해 놓은 초우량 코인들만 하시면 물려도 희망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죠. 자본통제 암호화폐는 무력하다. BIS는 뭐 제가 2017년부터 아마 팔로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코인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사기다, 뭐 다단계다, 리스크가 크다, 맨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 송금 기능을 대체하고 있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 관계도 다시 논의해 봐야 될 것 같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이게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2014년부터 이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은 180도 달라졌다라는 걸 저는 알아요. 무슨 얘기냐? BIS, IMF, 세계경제포럼, 유럽중앙은행, 블랙록, JP모건 이런 월가 금융 다 거기가 거기에요. 코인은 사기다, 다단계다, 위험이다, 도박이다, 쥐더치다 등등등이죠. 이게 지금 여기서 표현을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바꾼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그 결제에도 쓰지, 송금에도 쓰지. 그리고 코인 그 이제 전통 금융이랑 좀 이제 좀 통합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는요. 이 천지개벽할 일이 지금 이 국제결제은행 보고서에서 이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이었죠. 코인은 사기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은 사기다 프레임을 오랫동안 씌워놔야 얼씬도 안 하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다 1억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테라루나, FTX 특히 테라루나가 뭐였냐?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근데 그 담보 자산으로 뭐 비트코인 본위제, 비트코인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 찍어서 알고리즘으로 연결해 놓고 물론 루나도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다 한꺼번에 저 세상 날려버린 게 테라 루나죠. 스테이블 코인은 그래서 X를 쳤고요. 비트코인 웃기고 있네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자기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눈치채셔야죠. 이제는 거부를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수용을 하고 이것을 심지어 좋게 포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산을 토큰화해야 돼. Everything will be tokenized. 되게 좀 먼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RWA, Real World Asset이랍니다. 스테이블 코인, CBDC 이것을 뭐 금융의 민주화다. 레리 핑크 워딩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저기 마이클 세일러도 마찬가지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국가가 찍어낸 CBDC를 써야지.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뭐 관련된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청산유수입니다. 이들의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언제든지 저는 나락갈 수도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분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고점 지표가 뜨면요. 사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갈 채비를 항상 언제든지 이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이 지표에 대해서 실제 팔고 떠나는 게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들의 뭐 약속과 뭐 어쩌고 저쩌고 큰일 날 수가 있다. 테더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1,500달러 시총이 많이 커졌죠. 테더를 보면 제가 들었던 생각, 비트코인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바퀴벌레 같다. 엄청난 생명력을 자랑하죠. 제가 트럼프라고 해도 테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테더는 이제는 제가 볼 땐 거의 독보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봐요. 망하기는 이제는 뭐 쉽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뭐 민간 기업이든 은행이든 찍어내겠죠. 타국에서는 이게 이제 CBDC로 이제 통일을 시킨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뭐가 됐든 돈을 디지털 머니를 엄청나게 찍어낸다는 것은 변치가 않아요.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저 많은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갈까요? 시장으로 많이 갈 겁니다. 주식으로도 가고 부동산 가고 금으로도 많이 갔었잖아요. 비트코인으로도 가고 토큰화된 자산으로 결국 가겠죠.
이 토큰화된 자산은 또 어디 위에 런칭이 된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동산보다는 금보다는 앞으로는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서도 그들이 선택한 망,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0, 뭐 도지코인, 시바이누 포함, 뭐 XRP, 리플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위주로 돈이 몰리는데 그 망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한국은행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불편하죠. CBDC 해야 되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부터 우리가 개입할 것이다. 이게 디지털 화폐 개혁의 측면이 있어요. 모든 게 이제 종이 돈을 안 쓰고 디지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무게 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전 세계에 있는 민간 기업들, 민간 시중 은행들, 개인들에게로 지금 파워가 지금 넘어가는 격입니다. 중앙은행은 되게 불편한 거예요. 한국은행 CBDC 찍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 뭐 크립토 이런 민간이 쓰는 거 당연히 싫어하죠. 지금 우리나라요 이미 동대문, 남대문, 저 이태원 같은 데서는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엄청 쓰고 있답니다. 무역하는데 전 세계가 원화 받을래 달러 받을 당연히 달러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이제 뭐 환전할 필요도 없고 그거 그대로 계속 그냥 지갑에 넣어놓고 돌리면 되거든요. 엄청 편하고 빠릅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 지금 뭐 무역이다 뭐 지금 GDP에도 사실은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이게 이미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통화 주권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 지금 달러가 떨어지는데 이제 우리나라 원화, 위안화 다 같이 돈을 찍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달러 대비 다른 나라의 법정 화폐도 실은 가치가 더 떨어져요. 이게 참 오래전에 봤었던 The Economist 표지를 방불케 합니다. 다시 한번 가져왔거든요. 88년도에 이게 나온 잡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988년 세계 단일 통화를 준비하세요. 밑에 지금 불타고 있는 게 이때만 해도 뭐 유로화가 당연히 없었겠죠. 전 세계 각국의 종이 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불타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다시 봐도 소름이 끼쳐요. 세력들이 제가 친절하다고 말씀드렸죠. 미리 다 알려줬다. 이게 또 하나의 표지입니다. The Economist. 여기에서 이제 2015년도 10월달 표지인데요. 보시면 비트코인이 가운데 있고 이걸로 전 세계를 지금 돌리고 있죠. Trust Machine이라고 해서 뭐 신뢰의 기계다. 저는 2014년부터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2014년도보다는 2015년에 처음으로 회자가 됐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생소했고요.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이게 혁신이다. 말은 나왔는데 아마 대부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이제 블록체인의 약속, 그래서 trust machine, 신뢰의 기계다. 기가 막힌 거죠. 이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것도 참 재밌습니다. 비트코인 뒤에 있는 기술이 전 세계의 경제의 작동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혁신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문구로 적혀 있는 거예요. 블랙락이 그 자산 토큰화 하겠다. 이게 뭡니까? 모든 가치를 블록체인 위에 얹어서 뭐 하겠다? 이거 지금 2015년부터 이렇게 표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때가 2015년 10월이었습니다. 근데요, 이건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ISO 2002가요. 이제 디지털 금융의 표준이거든요. 이게요, 2004년에 공식적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2003년도, 2002년도부터 이제 개발이 되고 하다가 초안이 나와서요. 2004년부터 ISO 2002가 이미 확정이 됐어요. 소름 끼치셔야죠. 20년이 아니고 실은 수십 년 전부터 이럴 생각이었구나. 이제 올해 11월까지 ISO 2002가 이제 데드라인이에요. 이때까지는 표준을 다 뭐 한국 중앙은행, 일본은행, 유럽 중앙은행, 연준, 스위프트까지 이거 표준 안 쓰면 국제 무역 거래가 안 됩니다. 디지털 금융의 표준이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제는 이 표준에 맞춰야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비트코인은 당연하고요. 왜 그들이 고른 알트코인을 샀다면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느끼셔야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본질을 꿰뚫으면요. 트럼프가 뭐 폭탄 발언을 하건 유해를 하건 뭘 하건 예 수고하십시오 하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블랙락에서 ETF 서류, 비트코인 ETF 서류에 양자 컴퓨터 위험을 명시합니다. 보시면 미래의 양자 컴퓨팅 발전이 비트코인 보안 체계를 훼손할 수 있어. 비트코인 너희들 개인 지갑 좋아하지? 거기 무단 접근 권한을 획득할 수도 있다. 너희들 그거 알고 있어라. 진심인데 이거 보시고 도망쳐를 당연히 외치실 수가 있겠죠. 보시면 아직은 뭐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론적인 위협이라도 난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하면서 이제 이런 위험이 있다고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근데 제임스 세이파트 이 친구도 이런 위험 공개는 사실 기본적이고 이거는 당연한 얘기다. 이게 뭐 이거 퍼드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굳이 비트코인 파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이유, 지금 명분은 투자자 보호, 사전 안내를 해줘야 되지 않아? 지금 이런 거죠. 당연한 책임에서 난 얘기해줬어. 이론적이라도 얘기 안 하면 뭐 사기라며. 지금 이런 거죠. 숨겨진 의도를 조금 더 한번 들여다 볼까요? 왜 이렇게 경고를 했을까? 면책 조항일 수가 있다. 우리는 충분히 사전 안내를 했다. 두 번째, 너희들 개인 지갑 좋아하지? 그거 해킹될 수 있어. 그러니까 블랙락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로 치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한테 맡겨. 우리가 보관해 줄게. 저는 이렇게 들리던데. 안전하니까. 고도의 세일즈 전략이 당연히 전 맞다고 봐요. 또 하나는 타이밍적인 측면인데 이게 상승 막 폭등하고 있을 때 경고를 하는 건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에 막 폭락하고 막 수직락하고 하락장 조정장의 한 가운데서 이런 얘기하면 당연히 다 이제 해지하겠죠. ETF 다 팔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핵심은 미래의 양자 컴퓨팅 발전이죠.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그러니까 사전 안내 차원이야. 저는 이제 2017년도부터 이 퀀텀 컴퓨팅이 뭐 이 네트워크를 해킹할 것이라는 위협을 그때부터 실은 들었고요. 2019년, 20년도에는 제가 퀀텀 컴퓨팅 한국 행사를 할 뻔했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시장이 너무너무 작습니다. 시장이 작으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매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앞으로 10년간 최소 퀀텀 컴퓨팅 퍼드 나오면 그냥 씩 웃으시면 됩니다. 명분도 있고 실익, 개인 지갑 안 쓰고 블랙록으로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게끔 유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왜 비트코인 네트워킹만 해킹할 것이냐. 주식부터 뚫어야죠. 거기에 돈이 제일 많을 텐데 ETF,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나스닥부터 뚫어야 되지 않을까요? 속아 웃을 얘기예요.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이제 이 정도는 잘 판단을 하시리라 봅니다. 최근에 뭐 코인 가격 뭐 거의 뭐 탐욕장이라 불붙은 가상자산 뭐 이더리움도 많이 오르고 그렇죠. 가격이 오르는 건 사실 항상 즐거운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략 6월달 뭐 길면 7월까지도 보는데 지표를 잘 확인을 한 다음에 한 50% 이상은 그냥 시원하게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표 조건들이 충족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익절을 하는 겁니다. 막 손절해도 되나 이런 거 여쭤보셔도 제가 답을 못 드리고요. 저는 사실 작년부터 4달이 아니고 5달째 바이 더 딥을 했어요. 이제는 근데 이제 뭐 돈이 없다. 그쵸? 저도 이제는 돈이 없고요. 고마해라, 뭐 희망 고문이다, 미쳤냐 이런 얘기를 뭐 하셨던 분들 요즘은 좀 많이 사라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지표가 이제는 좀 하이 레벨인데요. 좀 파시는 걸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면 이제 팔라고 이제 나는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 몇 프로인데 손절하라고 미쳐서 이런 얘기 또 나중에 아마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더딥을요 꾸준히 하신다는 것은 평단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량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이더딥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래서 선택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이더리움 관련해서 제가 현물 창출, 현물로 상환하는 거 이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게 뭐 올해 한 해 승인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첫 번째 이더리움 ETF 모델 최종 승인 기한은 올해 10월 11일쯤이다. 생각보다 뭐 스테이킹이다, 현물 상환 10월 11일 얘기가 지금 나온 것은 좀 늦어진 거 아니냐,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실은 듭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알트코인 개별 ETF의 최종일과 대략적으로 일치하다는 것을 뭐 제가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이건 이제 코인데스크 기사인데요. 분석가들이 솔라나, XRP, 도지코인 현물 ETF가 향후 몇 달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7월 2일에 이런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제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말까지 해서 이제 개별 현물 알트코인 ETF는 승인 확률이 75%가 넘는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뭐 당연히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XRP ETF, 솔라나 ETF, 헤데라 ETF 이런 개별 ETF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여러 코인을 묶은 인덱스 또는 바스켓형 ETF 승인 가능성이 가장 높답니다. 이게 지금 발추나스 그 블룸버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을 무려 몇 프로로 봅니까? 90%로 예상을 한대요. 제가 묶으면 개별 ETF, 뭐 아발란체 ETF, 솔라나 ETF보다 이 묶으면 그러니까 탑 5, 탑 10 코인을 묶어놓은 ETF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7월 2일 전까지는 되지 않겠어.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레이스케일, 뭐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등등이 지금 바스켓형, 그러니까 인덱스예요. 이거 모아놓은 거죠. 모아놓은 ETF, 이거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단일 코인 ETF는 10월달, 또 다른 ETF, 또 다른 개별 좀 늦게 한 것들은 11월과 12월. 어쨌든 막 4분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왜 지수, 이 바스켓, 인덱스 ETF는 왜 먼저 될 것이라고 했을까요? 왜 확률이 더 높다고 했을까요? 뭐 예상은 항상 틀리겠지만 그러면 예상되는 시장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걸 뭐 챗GPT 한번 물어봤습니다. 솔라나 ETF 대비해서 탑 10 코인 모아놓은 인덱스 크립토 ETF가 지금 보니까 이게 더 빨리 승인이 될 것이다. 확률이 더 높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하나씩 따져봐야겠죠. 근데 이 인덱스는요. 10개 코인 중에 1개, 2개가 증권이어도 소위 말해서 SEC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코인이 증권이야, 상품이야, 뭐야 이거 따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상대적으로 이거는 근데 이제 인덱스 크립토는 10개 묶었으니까 그냥 좀 덜 민감하고 조작 가능성이 실은 더 낮아지죠. 10개 중에 하나, 2개니까. 그러니까 개별 ETF보다 묶음형이 더 부담이 적어서 결정이 빠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죠. 뭐가 더 빨리 될 것 같아? 이유가 뭐야? 역시 인덱스 ETF, 탑 10 코인 ETF가 개별적인 것보다 더 빠르지 않겠냐 이렇게 봤습니다. 이유가 뭐냐? 개별 ETF 알트코인 하려면 그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 숙제가 돼야 되는데 숙제가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시장 전반 추종이라는 포지션이 더 중립적이고 SEC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시장 뭐 인덱스니까 승인을 해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덱스 ETF는 묶음형은 여러 자산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조작 가능성을 이제 SEC가 항상 보잖아요. 조작이 쉽진 않으니까 좀 더 영향이 적겠네. 좀 더 덜 위험하겠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선례 기반 접근 관행은 이게 뭐냐면 그레이스케일이 예전에 비트코인 그 신탁을 이제 저기 ETF로 전환을 했었죠. 그 이후에 비트코인 ETF가 다 승인이 됐었는데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디지털 라지캡 펀드를 이미 팔고 있는 펀드예요. 이것을 ETF 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과거처럼 이 ETF 전환 되지 않겠어?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디지털 라지캡 펀드 5개 코인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입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코인 5개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비축하겠다 하면서 언급했던 그 5개와 정확히 일치하네요.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코인과 트럼프가 대동소이합니다. 우연일까요? 자, 정리를 하면 7월 2일까지 해서 개별 ETF보다는 인덱스, 묶음형 확률이 더 클 것이다. 저는 이 인덱스 ETF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폭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개 좀 분산을 해놓는 게 사람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그게 근데 뭐 7월 2일이 됐던 저 10월 중순 말로 넘어가든 전략은 이건 이제 저의 어떤 개인적인 변천사겠죠. 제가 처음 7년은요. 사실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거 외에는 실은 뭘 한 적이 없어요. 이제 그냥 완전 그 장기 투자였죠.
근데 그 다음 3년은 이제는 이제 제가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합니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 스윙 매매 하는 거예요. 적당히 들어가서 그러니까 계속 이 정답이 아닙니다. 이제 하락이 되고 조정이 되고 뭐 7개월도 되고 5개월도 되고 하는 거죠. 바이 더 딥을 그냥 꾸준히 해요. 그러다가 폭등이 나오면 익절을 50% 이상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폭등이 일어났으면 또 이제 밑으로 쳐지겠죠. 그때 또 몇 개월간 꾸준히 삽니다. 그러다가 또 폭등하면 일부를 팝니다. 제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실은 수익성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생각보다 큰 도움이 저는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만 하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알트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알트의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제 전략을 실은 조금 바꾼 겁니다. 사람마다 이게 그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의 스타일을 찾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 코인베이스 앱 순위, RSI,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등등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확신하는 건 뭐다? 저는 바닥을 못 잡아요. 그리고 최고점에서 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어차피 못하니까. 결국은 본인의 시행착오 끝에 나만의 공식을 만드셔야만 해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저한테 여쭤보셔도 이런 것은 제가 정답이라고 드릴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공부하시고 확신을 가져가는 것. 현금 버시고 바이더딥 꾸준히 하셨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 이만하면 됐다 하고 적당히 터시고 나가면 됩니다. 올해 4개월, 5개월간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고 계속 저는 샀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6월일지 뭐 7월일지 빠르면 5월 말이가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 급등이 나오면 시원하게 익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하지만 무조건 망합니다. 저는 매일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해요. 제 욕심을 스스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이 스스로를 이 얼마나 살벌한 이 살얼음판 같은 것을 저희가 뭐 이렇게 뛰어나다고 해봤자 결과가 별로 그렇게 했을 땐 좋지 않았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